너무 안전한 걸 찾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이 상품들을 가입한 목적은 뭘까요? 노후소득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부분 가입하셨을 텐데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런 역할들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장 계좌에 연금 신탁을 가입했는데 5년 지나서 딱 열어봤더니 누적 수익률이 한 6% 정도 되면 만족할 분들은 많이 아마 없지 않을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범곤의 연금 수업 김범곤 곤쌤 이번 시간 강의 맡게 돼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제는 연금 1억 원 마련을 위해서 이 숨어있는 이 나의 돈을 찾는 이런 과정들을 강의를 통해서 좀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알려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일단 연금 상품들은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도 있고요. 은행,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 펀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대부분 연금저축 신탁이나 보험 상품을 증권사로 이전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연금 제도끼리는 이렇게 이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그 제도에 대한 부분들 일단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이전이 일어나고 있는 게 연금저축 보험이나 신탁 상품을 이제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로 많이들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도대체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을 하고자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연금저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먼저 드릴 거기 때문에 이 연금저축의 종류를 좀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연금저축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세부적인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이름은 연금저축 신탁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더 이상 판매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더 이상 신규 판매가 중단됐는데 자, 그러면 왜 중단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열심히 팔다가 중단된 이유는 수익률이 좋지 않아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다 보니까 아예 판매가 일단 중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금저축 펀드라고 해서 대부분 펀드를 가입해야 되냐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펀드를 가입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연금저축 계좌번호가 하나 생기는 거고요. 거기에다 자금을 납입했었을 때 특정 펀드나 ETF 등 상품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증권사에서 현재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보험사에서 판매되는 상품인데 얘는 이제 생명보험사랑 손해보험사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자,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일단은 적용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단은 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 신탁은 실적배당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적배당은 뭘까요? 실제로 이익이 나면 그만큼의 이익을 지급하는 형태인데 자, 중요한 건 신탁이면 은행에서 판매되는 상품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운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하게 운용돼서 얼마나 이익이 많이 나길래 실적 배당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줬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적 배당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펀드들은 우리가 위험하게 공격적으로 운용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안전하게 운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품을 선택해서 어떻게 운용했는지에 따라서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손실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실적 배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품을 어떻게 선택해서 운용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미래의 이제 노후소득들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고요. 자, 세 번째로는 보험회사에서 판매되는 연금저축 보험은 딱 보시면 공시이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공시이율 뭘까요? 보험회사에서 연금저축을 운용하는데 공시하는 그 공시이율을 운용하는 건데요. 쉽게 표현하면 이 보험회사의 자산을 운용해서 발생되는 운용이익과 그 다음에 시장이익을 합산해서 매월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공시이율 상품들이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더 높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공시이율이 더 이상 시중금리를 쫓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형태의 금리가 형성돼서 현재 운용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뒷부분에서 몇 퍼센트 정도의 이율을 주는지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금저축 신탁과 보험 상품들을 대체적으로 이제 증권사로 많이들 옮기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 안에서 가장 궁극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적용 금리, 즉 수익률과 관련된 부분들이 대표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왜 자꾸 사람들이 신탁과 보험 상품들을 또 선택하는지 한번 또 찾아봤더니 이 안정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많이들 선택을 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원금 보장과 예금자 보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은행에서 판매되는 연금 신탁 경우에는 자, 원금 보장도 되고요, 예금자 보호도 되니까 안전하구나라는 생각으로 많이들 선택하시고, 자, 반대로 연금저축보험도 자, 원금 보장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도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전하다라는 생각으로 가입을 하는데, 한번 잘 고민해 볼 거는요. 자, 일단은 금융회사가 파산이 돼서 내 돈이 사라질 확률과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운용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낮은 금리 때문에 나의 노후 소득이 확보되지 않을 위험, 뭐가 조금 더 위험한지를 한번 고민해 보게 되면요. 사실 너무 안전한 걸 찾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이 상품들을 가입한 목적은 뭘까요? 노후소득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부분 가입하셨을 텐데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런 역할들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연금저축 펀드를 이전해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수익률 측면에서 일단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현저히 낮은 수익률 때문에 대체적으로 옮기는 작업들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 제도들이 이제 금융회사들을 이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회사인데 라고 하면 이 금융회사들을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제 이전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어디에 들어갔냐면 이제 KB 은행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제로 과거에 판매됐던 신탁 상품의 그 공시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상품명을 보시게 되면 신탁의 개념은 믿고 맡기자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보니까 연금저축 신탁해서 안정형, 채권형, 그다음에 실버, 웰빙, 기타 여러 가지 상품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3년 수익률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 플러스 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살펴보시게 되면 3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게 0.71%의 수익률. 이게 사실 실적 배당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조금 낮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5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가장 높은 걸 보게 되면요, 1.33%입니다. 자, 그러면 단순 연평균이니까 1.33. 그럼 1.33이 5년 동안 발생되면 총 수익률 개념에서는 한 6% 정도?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통장 계좌에 연금 신탁을 가입했는데 5년 지나서 딱 열어봤더니 누적 수익률이 한 6% 정도 되면 만족할 분들은 많이 아마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거 7년 보시게 되더라도 가장 높은 게 1.79. 그리고 과거 10년의 연평균을 살펴봤더니 2.19%입니다. 자, 그러면 2.19가 10년 동안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누적적으로는 20% 정도는 될 수는 있겠으나 중요한 건 매년 2% 정도의 금리를 가지고 나의 노후를 이렇게 책임져 줄 수 있는 이러한 상품인가라는 고민들은 살짝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상품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판매가 중단되고 있고, 다만 과거에 아직까지도 가입해서 보유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으시고요. 대부분 운용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거의 운용이 아닌 보통 방치를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보험회사 상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연금저축보험 공시이율 홈페이지 삼성생명 다이렉트 쪽에 가니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자, 다이렉트 상품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판매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업 비용이 조금 덜 듭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상품보다는 상대적으로 공시이율이 조금 더 높았어요. 자, 그래서 살펴봤더니 공시이율이 2024년 10월 기준으로 현재 2.55%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2.55%라는 건 결국에 내가 납입한 자금들이 사업 비용을 제외하고 2.55%로 운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무조건 2.5를 확정적으로 주는 건가? 그것은 아닙니다. 공시이율은 계속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수준이 조금 높아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금리 수준이 계속적으로 저금리 기조로 다시 전환된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현재 눈에 보이는 이 2.55가 아마도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시이율 자체로 나의 노후 준비를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보험회사 상품의 특성상 어떠한 특징들이 있냐면 사업 비용을 이제 신계약비라고 하는 걸 무려 7년 동안 차감을 해갑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차감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상품들이 그 환급률이라고 하거든요. 보험 상품들은. 걔네가 그 납입 원금이 100% 도달되는 그 시점이 거의 다 7년이에요. 그래서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했다가 나중에 이전하려고 딱 오픈해 봤더니 7년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다 원금에 도달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7년이 조금 넘어가면 그제서야 납입 원금에 환급금이 도달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삼성생명 상품을 가지고 한번 쭉 조회를 해봤어요. 근데 좀 바뀐 게 하나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7년 동안의 환급률이 100%가 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은 이제 한 달만 지나더라도 환급률이 100%는 넘어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낸 돈을 가지고 다시 내가 만약에 되찾았을 때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자, 안전하다라고 하는데 손실이 나버리면 사실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죠. 분명히 아까 원금도 보장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도 보호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내가 깨려고 하니까 실제로 내가 낸 돈을 다 돌려주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과거였다면 최근 상품들은 그나마 조금 개선이 되기는 했어요. 다만 이제 조금 안타까운 점은 한 7년 정도 있었을 때의 환급률을 보시게 되면 104.2%입니다. 자, 그러면 7년에 104.2%다라고 하는 거는 누적 수익률이거든요. 자, 얘를 단순히 나누기 7로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낮은 연평균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고요. 그리고 10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108.5%, 자, 10년 동안에 8.5%의 이익이 발생된 걸 가지고 내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게 되면 연평균 수익률로 무려 0.8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연금저축보험을 많이들 가입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운용을 하고 계시는데 단순히 안전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선택하시기보다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 연금 상품들이 어디에 어떻게 운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상품들을 활용했을 때 내가 연금을 수령하는데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은 반드시 좀 확인을 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아주 많은 분들이 보험 상품들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연금저축 펀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펀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품을 어떻게 운용했는지에 따라서 뭐 이익이 날 수도 있고요. 뭐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매수하는 종목마다 떨어지는 경우. 보통 이제 마이너스 손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매수하는 상품마다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방법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냥 우리가 아주 손쉽게 그냥 시장 지수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코스피 혹은 코스피 200 지수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 뭐 미국에 따지면 뭐 S&P 500 이런 게 있는데 자, 한번 그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그냥 뭐 대표적인 ETF다라고 한다면 코덱스 200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시작점이 2002년 한 10월 이전이고요. 그리고 현재 기준이 2024년 10월인데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냐면 583%. 이 얘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 20년 정도 좀 흘러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0년 정도 흘러왔을 때 그래도 그냥 단순히 과거부터 현재까지 물론 들고 있기는 쉽지 않겠지만 누적 수익률을 봤을 경우에는 무려 580%라고 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수했다라고 했을 때 현재 상장된 것 중에 가장 긴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미국 S&P 500 그 다음에 선물 H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 상품들은 다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형태의 ETF 상품들이 추종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현물 지수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해당 상품도 이제 출시된 지를 쭉 보시게 되면 아마 한 2015년도쯤에 이제 상장돼서 거래가 가능해졌는데요. 현재가 2024년이니까 대략적으로 운용 기간이 한 9년 정도
수익률로 따지면 166% 정도의 수익률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과거 대비 현재가 많이 올랐겠지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요.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는 내가 꾸준히 사서 모으는 형태의 전략만 취하더라도 최소한 연금저축 신탁 혹은 보험 상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좀 가져올 수 있고요. 아니면 요새 뭐 자산 배분 이렇게 많이들 유행하잖아요. 아니면 뭐 월배당 ETF나 여러 가지 상품들로 적정선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용을 잘 하시게 되면 최소한 신탁 또는 보험 상품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압도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회사 이전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 대부분 연금저축 신탁 혹은 보험 상품들이 어디로 증권사로 많이들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이러한 질문들을 해요. 보험회사에 이전하려고 전화했더니 보험회사에서 그동안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랑 운용 이익에 대해서 모두 다 세금을 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전 제도의 취지는요, 해지를 해서 이전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금융회사만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 금융회사만 이렇게 옮기는 건데 보험회사에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보험회사 직원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계약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에 받은 것들 다 뱉어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막 분노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전 제도라고 하는 거는요, 만약에 보험 상품을 증권사로 내가 옮기겠다. 그때 해야 될 거는 일단 옮기고자 하는 금융회사를 선택하셔서 연금저축 펀드를 신규 가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전 신청은 어디에다 하면 좀 좋을 것 같으세요? 내가 배신 때릴 보험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전 신청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새롭게 신규로 개설한 금융회사에 이전 신청을 해야 될까요? 정답은 신규로 개설한 금융회사에다가 이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어플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이전 신청 탭이 있습니다.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내가 이전에 가입한 상품에 대한 정보만 기입하시게 되면 이전 신청은 끝나게 되고요. 다만 확인 전화는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이전을 원하셨나요? 라는 금융회사의 확인 전화가 한번 올 테니까요. 그 확인 전화 한번 받으시고 네, 이전을 희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몇 영업일 이내에 금융상품들이 고스란히 이전된다라는 점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신청하실 때는 굳이 내가 이전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문의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문의를 한다? 새롭게 개설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에다가 문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연금저축 보험의 경우는 과거 상품들, 7년이 되지 않으면, 납입 원금이 이제 100%에 도달되지 않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신청하실 때는, 내가 이전하는 그 시점에 환급률이 그래도 100% 손실을 안 보고 넘겨야 되겠죠. 그래서 손실 안 본 그 상태에서 꼭 반드시 이전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손실을 보고 있지만 이전에서 조금 더 잘 운용할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미리 일단 이전하셔가지고 운용을 하는 방법들도 선택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요, 이 퇴직연금 현물 이전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언제 시행됐냐면 2024년 10월 15일자로 시행이 됐는데, 현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연금 계좌끼리는 옮길 수가 있어요. 옮기는데, 과거의 1원칙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을 몽땅 다 팔아야 돼요. 팔면 뭐가 생기냐면 현금성 자산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으로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옮겨야 됐었는데, 현물 이전 제도가 시행하게 되면요,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들의 매도 없이 그 상품을 고스란히 옮길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모든 금융상품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모든 연금 계좌에 혹은 퇴직연금 계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물 이전 제도,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융상품에 매도 없이 보유한 상품을 그대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근데 하나 재밌는 사실은요, 일단은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원해요. 그죠? 장기 투자를 원하는데, 제가 항상 말해드리는 게 있어요. 도대체 이익이 나는 것까진 좋은데, 언제 팔 거냐. 보통 이제 이 현물 이전 제도를 원하는 분들의 특징은요, 사실 수익은 언제 확정되는 걸까요? 내가
매도 버튼을 누르고 나서 확정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 계좌 안에 떠 있는 그 수익률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허구의 숫자입니다. 걔는 내일 오를 수도 있고 반대로 내일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를 하시더라도 중간에 한 번씩 이익을 실현한 상태에서 다시 재투자하는 이러한 형태로 투자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계좌에 떠 있는 그 숫자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그죠? 10%보다는 50%, 50%보다는 막 100% 숫자 뜨면 이제 환호성을 지르고 싶은 거죠. 내 계좌는 아직도 100%다. 그리고 그 계좌를 고스란히 옮기고 싶은 그런 니즈를 반영한 제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현물 이전 제도 도대체 언제 활용할 수 있냐? 자, 일단은 DC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DC는 기업의 퇴직연금 제도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퇴직연금 제도는 보통 DB형 혹은 DC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물론 뭐 IRP도 퇴직연금에는 들어가지만 걔는 일단 제외하고요. 자, 그러면 회사에서 내가 DC형을 선택하던 DB형을 선택하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DB형의 경우는요, 이 확정급여형이라고 해서 그냥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퇴직할 때까지 연봉을 많이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다가 여러분들의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물 이전 제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DC형의 경우는 우선 금융회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금융회사는 뭐 은행의 DC형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보험회사의 DC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증권사의 DC형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근로자가 당연히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있는 DC형 상품을 선택을 하다가 예금을 가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만기가 도달되지 않으면 내가 만약 중간에 깨버렸어요. 자, 그러면 약정된 이자를 주지 않고요, 약간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형태인데, 자,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증권사의 DC형으로 옮겨서 공격적인 운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듣고 혹해서 옮기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DC로 옮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때 어떻게 옮겨야 되냐면요, 과거에는 DC형에 있는 예금을 깨서 현금화를 해요. 그러면 무슨 손실이 발생될까요? 내가 원래 받을 약정 이자를 포기한 대가로 현금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어디로? 증권사의 DC형 계좌로 옮겨 놓는. 자, 그러면은 사람에 따라서는 나는 그냥 상관없어, 그래도 조금 더 운용을 해보겠어 라고 해서 바로 옮길 수 있겠지만, 어떠한 분들은 만약에 금리가 높았어요. 예전에 잠깐 금리 높았을 때는 막 5%짜리 예금 상품도 있었습니다. 사실 옮기기 아깝잖아요, 그죠? 자, 옮기기 아까운 그런 상품들을 중간에 깨지 않고 이제 옮길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 게 바로 현물 이전 제도. 그래서 DC형에서 DC형으로 옮기는데 금융회사를 바꾼다. 금융상품에 대한 매도 없이 이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 첫 번째로 알고 계실 필요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IRP 계좌에서 IRP 계좌로도 옮길 수 있습니다. 자, IRP 계좌도 판매되고 있는 금융회사는 은행이 있고요, 증권사 있고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실 금융회사마다 판매되고 내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내가 만약에 보험회사의 IRP를 가집하고 있는데 얘를 증권사로 옮기고 싶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들은 모두 다 현금화해서 옮겨야 됐다라고 한다면, 자, 이러한 현물 이전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제는 상품에 대한 매도 없이 옮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다 몽땅 다 현물 이전이 가능할까?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건 또 아닌 게, 자, 일단은 다른 금융회사의 DC에서 IRP, 자, DC에서 IRP로 넘어오기 위해서 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가슴속에 이렇게 품고 있는 이 사표를 하나 딱 꺼내가지고 이 퇴직이라고 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아니면 내가 이제 정년퇴직을 한다든지. 자, 퇴직을 하시게 되면요, DC형에 있던 그 퇴직금들이 이제는 어디로? IRP 계좌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DC를 만약에 증권사를 선택을 했어요. 내가 A증권사의 DC형 상품을 가입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왠지 A증권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래서 B증권사로 이제 IRP 계좌는 운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A증권사의 DC를 B증권사의 IRP로 옮기고자 한다면 이때는 안타깝게도 현물 이전이 안 됩니다. 아직 제도가 그렇게까지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DC에서 IRP로 넘기는 현물 이전 제도는 동일한 금융회사끼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ADC형, A증권사의 DC형을 A증권사의 IRP 계좌로 현물 이전하는 건 가능하지만,
자, A증권사의 DC를 B증권사의 IRP로 옮기는 건 뭘 해야 된다? 다 현금화 시킨 다음에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금융회사끼리 DC, IRP는 현물 이전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뭘 해야 된다? 결국에 DC형에서 가입했던 모든 금융상품들을 현금화하고 그 다음에 이전을 해야 된다는 점은 아직까지 불가능한 현물 이전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연금저축에서 IRP 혹은 IRP 계좌에서 연금저축으로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금 계좌의 이전이라고 해서 연금 계좌라고 하는 건 연금저축과 IRP 계좌 둘 다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에서 IRP 계좌는 아무 때나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연금 개시 조건이라고 해서 나이 조건 만 55세 그리고 5년 이상의 가입 조건이 충족되신 분들, 자, 그런 분들은 이제 뭘 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 상호 간의 이전이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현물 이전이 아직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의 약간 좀 속성들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용하는 스타일들의 좀 차이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연금저축에서 IRP 계좌끼리 이전을 하고자 할 때는 마찬가지로 다 현금화 시킨 다음에 이전을 해야지 아직까지 현물 이전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물 이전이 가능한 경우는 DC에서 DC형으로 옮기는 거 강요하고요. 그다음에 IRP 계좌에서 IRP 계좌로 옮기는 게 가능하고, 자, DC에서 IRP로 옮길 때는 동일한 금융회사끼리만 가능하지 내가 A증권사의 DC를 B증권사의 IRP 계좌로 옮기는 건 불가능해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제도가 개선이 되면 좀 바뀔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불가능하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 가능한 금융상품과 이전 불가능한 금융상품, 모든 금융상품을 이전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 불가능한 금융상품들은 사실 볼 건 없고요. 우리 이전 가능한 금융상품만 보시면 예금, 자, IRP 계좌 안에서는 예금 상품의 운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국채 투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채, 그리고 파생결합사채, 펀드, ETF. 보통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예금, 채권, 그다음 펀드, ETF. 이 정도를 많이 선택하고요. 여기 봤더니 펀드에 MMF 제외되어 있다. MMF는 그냥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래서 얘는 굳이 펀드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상품들은 이제는 더 이상 매도 없이 옮길 수 있기는 한데, 근데 한 가지 좀 아셔야 되는 것들은요, 제도가 시행이 되더라도 모든 금융회사의 시스템이 도입되고 갖춰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서 업무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업무가 안 된대요.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아직 이 회사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전을 하고자 하시는 그 금융회사의 현물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을 하시고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전하시면 되고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전 가능한 금융회사들을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